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95페이지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아니고요. 부채입니다. 부채. 갚아야 될 돈이죠. 9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부채 개념이죠. 많이 읽어보신 개념입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점의 의무를 말한다. 과거, 여기 현재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미래 빼도 좀 의미가 똑같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눈다는 것은 자산하고도 똑같고요. 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유동부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동부채 1번 바로 나오죠.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를 분류하고 유동부채가 아닌 거는 비유동이다. 그런 거죠. 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등의 부채가 있고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되어야 하는 단계 차입금, 그리고 또 보고기간 후 또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럼 1년 이내인 거죠. 결과적으로 2번, 3번은 비슷한 말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거죠. 어쨌든 1년 이내다. 그런 거죠. 정상영업 주기 또는 1년 이내면 유동이구나 라는 거 자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큰 표로 해가지고 유동부채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다 갚아야 될 돈이죠. 갚아야 될 돈 부채, 매입 채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 수익, 단기 차입금, 미지급. 헷갈리시는 게 선수금, 선수수익을 헷갈리세요.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다. 계약금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긴다. 부채. 선수수익은 일단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이번에 받을 게 아니다. 내년에 받을 거다 이겁니다. 선수수익. 기말 결산 때 나오는 거죠. 받은 금액 중에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 자기의 수익. 내년에 속한다.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이거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받긴 받았는데 내년에 받을 걸 미리 받았네. 일단은 부채로 계상해 놓자. 그런 의미에서 부채예요. 선수수익. 단기 차입금은 돈 빌린 거고 1년 이내. 미지급법인세 세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낸 거 당연히 부채죠. 예수금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해야 할 금액. 주체로 월급 지급할 때 세금 떼놨다가 지급하고 세금은 또 납부해야 되는, 그래서 줘야 되는 돈이죠. 부채 맞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좀 이따 볼 거고요. 미지급 배당금, 배당을 지급할 걸로 결의를 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지급해야 할 의무 부채,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에 해당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금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글자가 비슷하고 헷갈리니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에 외상으로 산 거.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외상대금 그 다음에 상거래 외에 신용카드를 쓸 때는 상거래의 경우에 신용카드를 쓸 때는 다 미지급금입니다. 왜?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결제가 되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 비용은 기말 결산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에요. 단기에 발생했지만 기말 결산 시 지급기일을 도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을 지급하는데 1월 달에 월급을 다음 달 2월 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말의 입장에서 보면 미지급 비용이 돼요. 미지급 이자, 미지급금 이런 거 말하는데 단기에 발생은 했다는 거. 발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발생은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거. 지급 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도 발생만 하면 미지급 비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품의 외상 구입 시 보겠습니다. 거래 PC 업무용입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 샀냐? 팔려고 샀냐? 업무에 쓰려고 샀냐? 업무용 PC이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하죠. 상거래를 외상으로 샀다면 외상 매입금일 텐데 상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100만 원 외상 구입. 업무로 지급했어도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은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PC는 비품이고. 니은번입니다. 미지급 대금 지급 시 업무용 PC 구입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고 차변에는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차변에 쓰는 거죠.
디귿번입니다. 결산 시 미지급 비용 붕괴가 있습니다. 결산일에 미지급 이자 비용 10,000원이 발생, 지급할 때는 안 됐고 발생만 한 거예요.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아직 지급 기일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지급일은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 25일에 지급할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의무는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해 줍니다. 비용이니까 자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씁니다. 부채예요.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결산일 12월 31일에 발생한 거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각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2000X 1년 10월 1일 은행에서 100만원 만기 3년 이자율 12%로 차입 빌렸습니다. 보통 예금의 입금 보면 입금했으니까 일단 보통 예금 자변, 보통 예금 100만원, 대변에는 무슨 차입금인가요? 장기 차입금이죠.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지급일은 매년 9월 31일이고요. 12월 31일을 보니까 아직 이자 지급일은 9월 30일이니까 지급할 때는 안 됐어요. 하지만 올해 10월 1일 날 돈을 빌렸으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치 이자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돈을 빌려가지고 석 달 동안 우리가 썼으니까 지급해야 될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자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얼마인가요? 계산해 봅니다. 100만원. 이자는 곱하기 12%, 연 12%인데 석 달만 썼어요. 12개월 중에 석 달만 썼다. 이렇게 계산하면 3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3만원, 미지급 비용도 3만원. 이렇게 결산 시 분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X2년에 9월 30일 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X2년 9월 30일 이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지급기일이 9월 30일이죠.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쓰는데요. 얼마를 지급할까요? 100만 원인데 연 이자율이 12%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2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지급하는 게 12만 원. 이자 비용이 있는데 과거에 이자 비용을 이미 3만 원을 인식을 했어요. 나머지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12만 원 중에 3만 원 위에 3만 원 빼면 9만 원이죠. 9만 원만 인식하고 나머지 3만 원은 과거에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한 거, 대변에 있던 걸 자변에 써줍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12만 원을 지급한 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97페이지 위에 이렇게 분개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거의 보시면 제가 푸는 걸 보시고 책을 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선수금과 선수수입 역시 전혀 다른 개념인데 좀 헷갈리다 보니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다 보니 그 비교해서 보시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선수금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 선수금 미리 받은 금액입니다. 매출할 때 계약금을 받겠죠. 선수 수익은 역시 기말 결산 때 나오는 겁니다. 금전으로 수취한 수익 금액 중 차계의 수익에 미리 돈을 다 받아놨는데 가만히 나눠 보니까 올해 게 아니고 내년에 속하는 거네. 이게 선수 수익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합니다. 기억번 수익 분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딱 1년이네요. 딱 1년. 임대료 12만원, 월 만원치 임대료 12만원 올해 10월 1일에 전액 현금으로 받아서 전액 수익으로 계산했다. 건물주인가 봐요.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건물주가 받으면 임대료죠. 10월 1일 날 받아가지고 전부 다 수익으로 계산했다. 임대료로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잘 해놨네요. 현금 12만원 받아가지고 전액 다 수익으로 임대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수익을 계산하다 했으니까 계산한 겁니다. 이게 10월 1일이라는 거. 1년치를 다 받아서 수익을 계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니은번입니다. 위 임대료 결산시 분계인데요. 결산시 10일 31일 날 기간 미도래본 임대료 9개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1일까지니까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석 달치만 올해본이에요. 단기. 나머지 석 달치 나머지 9달치는 차기 내년 겁니다. 그래서 9달치 이거를 내년 거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기말 결산 10일 31일 날. 그래서 9달치 월 만원짜리니까 올해는 3만원만 해당이 되고 내년 게 9만원이다. 임대료 수익, 임대료를 받은 것 중에 9만원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구나. 그러면 임대료를 감소시켜줘야지 수익은 원래 대변 거죠. 감소시키려니까 차변에 임대료 9만원. 이 9만원은 선수 수익이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익은 3만원만 되고 원래 12만원으로 10월 1일 날 회계 처리했다가 9만원을 빼주는 겁니다. 차변에서 빼줘가지고 올해의 임대료는 3만원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9만원을 차감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3번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란 쭉 읽어보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금액을 말한다. 월급 지급할 때 뭐 얼마씩 떼가지고 세금으로 떼놓다 있다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거의 시험에 나올 때는 거의 급여입니다. 거의 급여. 급여가 거의 90%고 나머지는 뭐 강사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기업번 급여 지급 시 직원에게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1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원천 징수한다는 말은 떼놓는단 말이죠. 나머지 금액은 그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만 원 빼기 15만 원이니까 8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래서 15만 원 예수금이 되고 급여는 100만 원 전체다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차변에 급여 전체다 비용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한 게 85만 원, 예수금이 15만 원. 이 예수금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죠. 넘어갑니다. 니은번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1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일단 대부여로 나가고요. 차변에는 예수금. 원래 예수금이 급여 지급할 때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메뉴입니다. 다음 각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2000X 1년 11월 1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딱 1년이죠. 12달입니다. 임대료 120만 원을 계약시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수령시 전액 수익으로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120만 원. 건물주가 받는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 12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결산시 보니까 임대료 내년 기속분에 대해 결산 분개를 해야 됩니다. 120만 원을 전액 다 수익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1월하고 12월만 해당이 돼요. 차기, 단기는 11월, 12월, 차기. 내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달. 올해 기속되는 거는 2달밖에 없어요. 120만 원을 전액 다 수익으로 계상했는데 2달치. 1년치가 120만 원이니까 한 달치, 1개월치는 10만 원인 거죠. 그럼 2달치는 2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00만 원은 올해의 수익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대변에 있던 임대료를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 줍니다. 차변에 임대료 100만 원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10달치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대변에는 선수 수익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만 원은 올해의 수익이 아니고 내년의 수익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각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보겠습니다. 2000X 1년 5월 31일
급여 직원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2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지급하다. 그럼 급여는 전체 다 비용으로 적습니다. 차변에 급여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한 게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를 지급했나요? 200만 원에서 25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했어. 그러면 200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200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175만 원. 그럼 25만 원은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예수금. 오, 지저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미리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심심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6월 10일 연천징수한 소득세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보통예금 대변 나갑니다. 보통예금 25만 원 대변으로 나가고요. 차변에는 예수금이죠. 예수금 25만 원. 그래서 대변에 있던 예수금 부채를 차변에서 없애주고 이거는 보통예금으로 지출했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숫자도 좋네요. 100페이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나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보시면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통 대표적인 게 비유동 부채 대표적으로 장기차입금입니다.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거 보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나올 때는 거의 장기차입금이 같이 나와요. 비유동 부채 쪽에 상환기간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 결산일부터 1년 이내면 유동이 돼버리죠. 그렇죠. 비유동은 결산일부터 1년 넘어가는 거. 유동은 1년 이내. 비유동 부채 장기차입금도 장기 한 3년 빌렸다가 시간이 가면 2년 지나면 1년 이내가 도래하죠. 그때입니다. 그때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이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서 유동부채로 분류해요. 그런 거죠. 차입시 2000X1년 10월 1일 20개월 후라면 12달 넘긴다. 1년 넘어가죠. 20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차입해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해요. 그럼 보통예금 100만 원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장기차입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합니다. 2000X2년 10일 31일 결산 시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체해요. 결산 2000X 아까 기업번에서 차입 시 2000X1년 10월 1일에 빌렸으니까 2000X2년 12월 30일이 되면 1년 이내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때 장기차입금 부채의 감소, 장기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서 주고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2000X1년 10월 1일에 빌렸습니다. 그럼 2000X1년 12월 31일 날 생각해보면 이때 20개월짜리였어요. 3달 지났으니까 이때 2000X1년 10월 31일에는 3달 지났으니까 17달이 남은 거죠. 그 다음에 2000X2년 12월 31일에 보면 12달이 지났죠. 그러니까 12달 지나면 5달만 남은 거죠. 5달 남았네. 그러면 12달 이내, 내년 안에 1년 이내구나. 이때 유동성 장기부채를 해준다. 그래서 2000X2년 12월 30일 이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준다는 거죠. 장기차입금 없애주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상환시 2000X3년 5월 31일 날 100만 원 갚았다. 상환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가고요. 대변으로 차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와서 대변에 있던 게 이렇게 와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01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차입 시 각 연도 말 상환 시 분계를 하시오. 보겠습니다. 2000X1년 10월 1일 20개월 후 2000X3년 5월 31일 20개월 후입니다.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이자를 이렇고요. 상환시 이자 지급하는 거고요. 차입 20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면 돈 빌릴 때 10월 1일 2000X1년 10월 1일 일단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자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자율이 연 12%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상환시 이자를 다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자 지급 기율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자를 생각해 보면 결산일이 2000X 1년 12월 31일 날 결산일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진 않았지만 발생한 이자를 적어줘야 돼요. 기억나시죠? 발생. 그래서 이때 전체 금액 차입금 1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연 이자율 12% 곱하기 10, 12, 10 석 달이죠. 12개월 분의 3개월. 이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3만 원이죠. 3만 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만 원. 이렇게 기말에 인식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00X2년 X2년 12월 31일이 되면 이때가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체 20개월이다. 그러면 2000X2년 12월 30일 되니까 1년 이내로 도래할 것 같아요.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년 이내가 맞는지. 2000X 1년 12월 31일날 계산해 보면 10월 1일날 빌렸으니까 3달이 줄었죠. 이때 20개월짜리였습니다. 20개월. 3달이 줄었으니까 17개월이 되고요. 이때까지는 1년 이내가 아니다. 장기 차익금 맞다. 2000X 2년 12월 31일로 계산해 보니까 12달이 지났네요. 12달 빼주면 5달. 아, 1년 이내구나. 이때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없애주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100만 원. 이렇게 유동성 대체라고 하죠. 유동성 대체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때도 이자가 발생을 하죠. 발생한 이자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1년치가 다 발생합니다. 1년 다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년치 이자 연 12%, 100만 원에 12% 하니까 1년에 12만 원. 이거를 아직 지급기일은 도래 안 했어요. 상환시 이자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아직 이자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은 인식하는데 이자 비용 12만 원 인식하는데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미지급 비용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이 2000X3년 5월 31일입니다. 2000X3년 5월 31일 상환하는데요. 일단 현금으로 상환한다 치면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장기 차입금 아니죠. 없어졌죠. 유동성 장기 부채죠. 부채의 감소,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장부 100만 원 차변에 없어지고, 그리고 또 차변에 써서 없애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미지급 비용이에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또 미지급 비용. 합해서 15만 원.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부채를 없애줍니다. 차변에 미지급 비용 15만 원. 그리고 또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 어떻게 계산하나요? 100만 원. 원금 100만 원에다가 연 12%인데 2000X 3년에는 1, 2, 3, 4, 5, 5달이었죠. 곱하기 12분의 5달 해서 5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자 비용 5만 원. 이거를 전체 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다 합하면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 이렇게 유동성 대체하는 거하고 미지급 이자 인식하는 거랑 다 이게 섞여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시면 헷갈립니다. 꼬이니까 천천히, 이거는 연말이니까 미지급 이자, 또 연말이니까 미지급 이자인데 유동성 대체라는 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할 때는 미지급 비용을 다 없애주고 나머지만 이자 비용, 올해 이자 5달치만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동부채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